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소정환 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 원장님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SB를 나와서 뭐 주요로까지 하셨는데 그 노래 가사가 제가 보기에는 자빠질 뻔한 그런 멋있는 가사여서 상당히 그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 강의는 90분.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이 다 우리나라 대학 다니셨겠죠? 우리나라 대학은 다 50분 강의하죠. 저도 대학교에서 한 13년을 가르쳤지만 북한은 대학교 수업이 90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엄청 길죠? 김일성종합대학 최고대학은 6년입니다. 예과가 또 1년 있고 우리야 뭐 의대 같은 데 예과가 있지 일반 인문계나 이공계에 무슨 예과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경우 6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90분 강의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서 제 강의는 한 40분, 50분 하고 북한 얘기라는 게 좀 또 딱딱합니다. 딱딱하지 않은 걸로 말씀드리겠지만 딱딱하니까 북한 얘기는 좀 짧게 하고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라는 게 말로만 듣는 거 하고 또 가보는 거 하고 살아보는 거 하고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26년을 살다가 DMZ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소부전선에서 그 MDL을 넘어서 이렇게 온 우리 이제 귀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온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산 시간보다 지금 한국에서 좀 더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요즘 뭐 탈북민들은 다 가족끼리 오고 또 가족끼리 안 와도 또 탈북 남녀가 결혼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서울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남아가 좀 빨리 됐습니다. 근데 늘 북한 얘기만 하고 북한 뭐 유튜브에 북한 방송만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떠날 수가 없는 저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지금 뭐 2, 3일 내에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 정찰 위성. 이 최초입니다. 근데 군사 정찰 위성은 이게 선진 국가가 쏘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위성 몇 번 쐈죠? 근데 그 위성은 그냥 일반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ICBM, 대륙간 탄도로켓을 실험하기 위한 거였고 이번에 쏘는 위성은 정찰 위성. 모든 첩보, 방첩, 이 군사 과학을 분석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선진국 흉내 내겠다는 건데 밥도 세끼 못 먹는 나라에서 애들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위성 쏜다는 거 이거 별로 탐탁지가 않죠.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그 북한의 그 4대 세습. 왜 4대 세습 얘기가 나옵니까? 최근이 아니죠. 지난해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자기 딸을 이름을 이제 김주애라고 누구도 김주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그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갔더니 몇 년 전이죠. 그때 장성택이 총살하기 직전에 갔더니 데니스 로드먼이 갔더니 왜 갔습니까? 그 사람 농구 선수입니다. 김정은이가 농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별로 키도 크지 못할 주제에 농구를 또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데니스 로드먼을 불렀는데 데니스 로드먼은 미국에서 그렇게 인류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딸이 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은 김주애다. 그래서 그때 김주애가 이미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난해 11월 미사일 발사장에 이 딸을 이게 엄마죠. 뭐 비슷하게 생겼죠. 엄마를 닮았죠.
예술단의 가수 아닙니까, 가수.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만 빼고 다 연예인 마누라를 얻었어요. 김정일도 무용수인 고영희, 또 이 사람도 가수인 이설주. 이 사람도 남편을 또 연예인으로 얻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치 문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치 문화라는 용어는 정치학적으로 권력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왕권 정치 문화에서 고려, 고구려 이 쭉 조선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태도에서 왕권 정치 문화에 익숙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집권하고 하늘에는 하나의 태양이 있고 땅 위에는 하나의 임금이 있다. 이런 동양 군주제에 대한 정치 문화가 우리 국민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느냐 그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는 호남 사람이 지배하느냐, DJ도 좀 해먹어야지, 또 경남 사람 김영삼이도 해먹어야지, 이게 다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워낙 한 사람이 했으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것만 신경 쓰는 게 북한 사람들이 이 정치 문화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4대 세습 얘기가, 북한은 4대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3대 세습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이고. 근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등장한 2012년부터 500년,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근거해서 700년 집권을 말하다가 다시 1000년 집권을 말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지금 2000년 집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2000년이면 조선왕조 4번을 지나가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 개꿈을 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난 11월에 등장했는데, 자 이것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가 언제 죽었죠? 2011년 12월 17일 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현철의 원수, 최근에 사망 1주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북한의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왜 원수가 됐느냐? 이 김정은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김정은이 아닙니까? 이거 10대 말에 짜쳐대면 공부를 시킨 거죠. 원래 근데 4대 세습을 북한이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세습을 한번 해보니까 조아버지하고 늘 싸우고 김일성하고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오픈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대리부는 아까 김주의 대리부 다니듯이 대리부 다녔는데 그 옆에 이제 현철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조카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석일 박사라고. 이 사람은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현철의 형이 현철규라고 우리 지금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이철규라고 있는데 이 사람 형이 현철규라고 한경남도 도당 책임비서를 했는데 아들이 그 현철규의 아들이 탈북을 해왔죠. 탈북을 해와가지고 부인은 이제 그 연합뉴스에 기자를 했고 탈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탈북을 해오면 뭐 삼족을 멸한다 본다고 하는데 자기 조카가 탈북해 왔는데 북한에서 그 당시는 대장이었는데 차수를 거쳐서 원수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보면 김정일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초갈겼겠지만 장성택이 같이 고사총으로 막 쏴 죽이지만 자기 고모부도 이 자기 아버지 김일성 밑에서 키워진 사람, 만경대 혁명왕 나와서 체계적으로 키워진 사람은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원수로 키워준 거예요. 북한의 원수가 도합, 김일성 원수, 김정일 원수, 김정은 원수는 공화국 원수고, 군인으로서 원수는 이게 인민군 원수인데 그 원수가 도합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북한 체제에서 출세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글쎄 이게 지금 아마 김정은의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랬겠지만 이게 보질 않으니까 이제 뒤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장성택이는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뭐 핑계를 근데 이걸 손 놓았다는 건 대단히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가깝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야.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손을 집어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기자는 예리하시구만. 바라보는 게. 자, 이 사진을 언제 찍은 거냐면 올해 2월 8일 날에 찍은 열병식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뭐 잘 아시죠? 김정은이 이설주, 김주애. 자, 이 8절이 북한에서는 종교군 창군입니다. 북한이 1948년 2월 8일에 종교군을 창설했죠. 북한 정권이 48년 9월 9일에 창설이 됐는데 정권보다 몇 개월 앞에서 군을 먼저 창설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은 지금 북한군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2대, 사두마차는 황병서 차수, 정경택 총정치국장, 대장, 강순남 국방상. 걔들은 원래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오진우 뭐 생각할 때 인민무력부장, 뭐 인민무력상 그랬는데 국방상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다 나만의 뒤에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좋은 걸 많이 따라합니다. 강순남 대장, 자 박수일 총참모장, 자 군부의 3인방인데 이 사람들 이 급이 과거에 다 차수였습니다. 차수. 근데 지금은 황병서 차수만 차수고 이 세 사람은 대장 이상 절대로 안 달아줍니다. 왜 안 달아주느냐? 그게 바로 김주애의 4대 세습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 치고 그걸 분석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황병서, 이 사람 원래 차수죠. 여러분 아마 2014년에 아세안 게임때 인천 아세안 게임때 황병서, 최영애 왔죠. 3명이 왔었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차수를 달아줬는가? 이 사람이 노동당 군정부장입니다. 노동당 군정부장. 이 사람들은 군부 인사고 이 사람은 노동당의 인사인데 그럼 노동당 간부가 왜 군부를 입고 있느냐? 군정부장이니까. 군사정치부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치산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충직한 당의 관료였는데 과거 이제 김정은 집권기에 총주국장을 시키면서 최용해보다도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 출세한 사람이 한참 북한의 노동당 간부 중에서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라면 이 앞에서 자기 목에 칼을 받고 죽을 사람입니다. 열사봉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군사 정치부장을 시켜서 군을 지도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 4대 세습을 준비하는 말하자면 집사라 이거죠. 북한은 당이 군을 용도합니다. 용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청와대가 뭐 육군소장, 중장, 대장 달 때 청와대가 결정 내리지 국방부 장관이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리죠. 육군참모총장이 뭐 대장 달아주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가 다 합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다 합니다. 노동당이 하니까 이 사람 바꿉시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바꿉시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이 사람이 김주애의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김정일이 세습할 때도 그랬고 또 김정은이 세습할 때도 그랬고 이제 김주애의 이 세습도 군부가 앞장서서 총대를 메면은 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금처럼 발전했는가?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독재식의 근대화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들, 에리트들이 다 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업, 법률, 외교, 우리 원장님처럼, 서종환 원장님처럼
훌륭한 머리를 가진 분들이 다 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로 방출이 돼서 그분들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출신 성분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이 다 군에 있습니다. 그래 북한이 발전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이팔구추 아까 본 대기실에서 찍었고 주석단이라는데 북한은 그 공산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는 꼭 주석단이 있어서 거기에 높은 놈들이 다 올라가고 나머지 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이일환 노동당 선전비서입니다. 여기에는 조용원 조직비서입니다. 노동당에서 비서 중에 제1인자는 조직비서이고 제2인자는 선전비서입니다. 제3인자는 간부비서입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잠깐 여기 이제 간부비서는 인사수석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와대 수석급이다. 수석, 민정수석, 시민통합수석 그 수석급인데, 자, 이 사람은 과거 이제 여러분이 그 이을설이라고 호위사령관 하던 이을설 원수의 아들이니까 그 백두산 줄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줄기도 없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김정은의 신임을 받아서 높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석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2인자, 3인자 앞에다가 이 김주애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전문가들이 4대 세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절반, 또 4대 세습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절반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아까 그 몇 가지 사실에서 저는 이것은 200% 4대 세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건 이제 김주애가 입었던 명품 1900달러짜리 이제 명품 옷입니다. 다 명품으로 걸치고 사니까. 또 이제 2만원짜리 브라우스 입었는데 이게 이제 북한제가 아니고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제를 사다 입혔는지 잘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리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박태성이도 노동당 비서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이제 과거에는 김정은이가 담뱃대를 들고 나오면 잿더리를 이제 김여정이 자기 부위 동생이 들고 나왔는데 이번엔 성냥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성냥을 딸내미가 들고 있는데 북한의 고위층들이 노동당이나 이런 가문들은 그러지 않지만 과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꼭 담배를 조금 성냥으로 붙이지 라이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고 김정은의 이제 경험을 하나 하다가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와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영국으로 달아났는데, 그 친구는 김정은의 그 경호부대인 216 경호부대에 있었습니다. 직접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저하고 친했었는데, 이 경호에 라이터를 쓰지 않으면 라이터에 이제 가스가 들어있는데 그걸 누르면 입에다 갖다 대고 누르는 순간 이게 폭발하거나 시한폭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 경호상 무조건 김정은과 한 1m 밖에서 성냥불을 다 그어가지고 불이 붙는 걸 보고 이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변 보호 때문에 라이터를 쓰지 않고 성냥을 쓴다는 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김여정에게 그럼 4대 세습을 그 10살짜리한테 하느냐,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덜어드리면, 첫 번째는 김정은의 암살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MQ-9 리퍼라는 건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인 암살 비행기입니다. 무인. 근데 무게가 한 1.2톤이 나가니까 무인 암살 비행기라고 하지만 1톤이 넘어가니까 덩치가 꽤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타지 않는, 말하자면 가서 자살 특공대처럼 터지는 비행기인데,
이게 미군 MQ9 한 개 대대가 오사카에 들어와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오산에 들어올지 뭐 평택에 들어올지 난 잘 모르겠지만 들어오는데 이건 순전히 김정은 암살 용입니다. 자, 일본에 들어와서 이게 한번 그 배터리로 충전이 되면은 14만 킬로가 날아다닐 수 있는 엄청난 이게 최신 비행기입니다. 가격으로 아마 이게 수백만 달러 하는 비행기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이 다 알고 있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언제든 암살될 수 있다. 그래서 복수의 지도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김주애가 비록 어리지만 나의 후계자로서 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 딸을 이렇게 데리고 자꾸 다니면 그 동선상 미군이 그 동선을 알고 이제 암살을 할 수 있는데 김정은만 죽이느냐, 그 딸도 같이 죽이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미군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 암살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근데 과거에 그러면 북한에서 김정일이나 뭐 김정일이 동생 지금 뭐 반불구자처럼 휘치어 타고 다니는데 죽진 않았죠 아직. 장성택의 마누라입니다. 자기 남편은 고사기관총으로 총살당했는데 이 사람은 그 고모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근데 이 김정일이가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 김정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 1학년에 들어가 196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김주애 때처럼 김정일도 이렇게 어렸을 때 공개했느냐 후계자라고. 근데 이건 전혀 후계자와는 관계없이 1961년이면 북한에서 김일성 1인 지대가 1961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과 명실공히 유일적 지도자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후계자를 세습으로 정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지배하는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후계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1년에 입학해서 64년, 그때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4년제였습니다. 64년도 졸업을 해서 노동당의 이제 지도로 입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김일성이가 이제 1912년생이니까 61년이면 50도 안 되나요? 그렇죠? 50도 채 안 된 그런 아이의 자, 이 사진은 이제 46년 마누라 김일성, 마누라 김정숙, 첫 번째 마누라 김정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김슈라라고 둘째인데 이제 연못에 빠져 죽고 유모,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김경희 아까고 김경희 100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방 직후죠. 46년이면 북한에 들어와서 1년밖에 안 살았던 시절에 이제 가족 사진인데 좀 희귀한 사진이었어. 그러니까 김정일은 지금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고향집까지 만들어놨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41년에 항일 발치산들이 다 일본 토벌에 쫓겨서 하바롭스크, 구야츠크 비령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42년도에 김정일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은 백두산이라 아니라 러시아 땅인 것만은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의 가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김정일이고 이게 이제 김경일이고 장성택과 김경희는 부부고 이 사람을 숙청할 때 2013년에 이제 이용하, 장수기를 먼저 숙청하고 문경덕이라고 지금 현재 그 당시 평양시당 책임비서였는데 이 사람도 이 장성택의 충직한 부하였고 장성택이 2002년에 서울에 올 때 이 사람도 같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경제에 밝으니까 이 사람들 죽일 때, 장성택이 죽일 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평안북도 당책비서는 평안북도 지사지역 그 자리에 앉아서
중국과 경제협력, 자유개방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바로 김정일의 부인인 아까 김정일의 지금 와이프인 고용희 일본 조청년에서 태어나서 북한으로 갔는데 아주 춤을 잘 춰서 만수대 예술단에 올라가서 북한의 최고 무용수가 되니까 24살 때 김정일이가 너무 이쁘니까 어쨌든 처음엔 총직으로 들어와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서 음대를 갔는데 노래를 무용을 잘하니까 무용수가 됐고 그래서 김정일과 결혼해서 아까 김정철, 김정은, 저 여자 누구니까 갑자기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아까 세습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2019년 10월에 김정일이가 이제 금강산을 찾아왔어요. 금강산을 와서 자기의 아버지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노리는 선임자. 자기 아버지죠. 또 둘째,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순진한 선임자. 이게 무슨 노동당 비서, 대남 비서 김양곤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선임자라는 게 자 바로 이 김정일이가 다 한 거지. 김정일 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하고 금강산 개방했지 무슨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가 개방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 이렇게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이전 선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기 시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기보다 어쨌든 많이 이제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고, 북한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1987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를 설치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대학인 김대의 종교학과를 만들었는데 이 학과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 혁명역사학과, 외국어 문학부 이런 또 이거 여기서도 이제 외국어 문학부는 좀 통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들과 상대하는 거, 북한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거, 외국인과 상대하는 거, 외화를 만지는 거, 그런 직업이 이제 최고의 항상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는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스님이 되든 다 노동당원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무슨 더불당이나 무슨 국민의힘당에 들어온 목사님이나 성직자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북한은 이런 종교인들이 다 당원들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좀 여러분 볼 때도 희한하다 이런 아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덕신. 여러분 아마 여기 조금 연세가 60대 이상 된 분들은 최덕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그 양반이 이제 북한에 갔는데 유미영 씨하고 최덕신 씨가 북한에 가서 이제 지금은 못 돌아갔지만 자, 이 최덕신 씨의 아들은 이 최인국 씨가 2019년에 평양에 갔습니다. 이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 살 때 양반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6, 7년 많은데 왜 친하게 됐냐면 아까 그 최덕신 씨가 고향이 의주입니다. 의주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아들하고 친구가 되는데 이 양반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고위층에 공개된 휴민트였습니다. 평양에 가면은 자기 어머니 만나러 가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곤이나 김영철이하고 식사하고 또 서울에 오면은 우리 국정원장하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개된 휴민트였는데 2019년에 평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왜 갔을까요? 거기서 뭔가 자리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천도교 총무당 당수 시켜주겠다. 가는데 북한이 시켜줬느냐? 안 시켜줬습니다. 왜?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제 최근에 별로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서 북한이 죽이지는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김일성의 아까는 김정숙은 김정일을 낳은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김정일이고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의 아들이 김평일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김평일도 김정일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김정일은 애초에 후계자였고 이 사람이 그게 김정일과 후계자의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건 말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은 42년생이고 이 친구는 54년생입니다. 54년생이니까 다 김성조합대학 나오고 그랬고 이제 폴란드 대사, 체코 대사 하다가 4년 전에 김정은이가 이걸 싹 다 평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왜 불러들였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또 여기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탈북을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눈치챘는지 평양으로 싹 들어가서 지금 거의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북한이 이제 최근에 변화됨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노동당 마크죠. 북한의 망치, 당.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이게 노동당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자, 러시아에는 이게 망치와 낭만이 무슨 없는데, 북한은 이제 붓까지 하나 놓고, 이 북한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태극기를 달고 나오니까, 무슨 대표 다니는 나오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자기네도 뭔가 그게 상응하는 걸 만들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처음에는 대응했는데, 그거 달고 나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생각하니까, 걔들도 만드는 게 바로 이 배지를 만들었어요. 이 배지를 만드는 걸 언제 만들었냐?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뭐였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자, 노동당이 통전부장인데, 지금 외무성, 우리 외무장관과 같은 최선희, 또 이영호 전 외무장관, 또 보십시오. 다 나갔죠? 이거 낙과만 황금으로 된 겁니다. 이게 누가 달 수 있느냐? 북한에서 차관급 이상만 딱 줬습니다. 우리도 차관 이상 주는 배지가 있죠. 강요들 다는 거. 근데 그건 태극기는 또 아닙니다. 이 태극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 노동당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원인은 태극기의 대응 논리로 이걸 만들어서 지금 차관급 이상 북한에 다 줬다. 여러분 외국이나 어디 갔을 때 요거 황금 요거 당 마크, 노동당 마크를 달아서 그 사람은 북한에서 차관급 이상 간.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내리고 대신 이제 김정은 초상화를 걸었고, 최근에 그 현철에 아까 말씀드린 사망 일주기에 보니까 현철의 초상화를 또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빼놓고 노동당, 이 초상화가 올라간 건 현철이가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헌법에서, 북한이 전혀 안 변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했는데 2019년에 선군사상, 선군혁명 노선, 충사리 정신, 충사리 방법, 대한리 사업체계 이거 다 삭제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걸 지워버렸을 뿐이지 구조적인 것까지 바꾸지는 않았으니까 북한이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판문점에 여러분이 그 오총성 그 판문점에 이제 이 병사가 넘어오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친구가 최근에 지금 미국 공부한다고 갔는데 집차를 몰고 쫙 나와서 여기 도랑을 넘어서려다가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후륜 구동형이면 좀 힘을 써볼 텐데 전륜 구동형인데 어떻게 빠지지도 않으니까 이 친구가 몇 번 출하하다가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병사들이 나타난 걸로 알지만 이때부터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 게 이 뒤에서 총탄이 날아오니까 이 의자 그 등받이 밑에를 이용해서 총탄을 안 맞으려고 여기다가 총탄이 잠시 멎은 사이에 일로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로 뛰어와서 바로 이 집차가 멎어선 구간은 요쯤 되죠. 요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뛰어서 요쯤 왔는데 이 북한의 조격병들이 나오니까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쏜 이 경우는 권총으로 쏘는데 권총은 잘 아시겠지만 10m만 넘어서는 권총은 잘 명중도 안 되고 맞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AK 소총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쐈기 때문에 42발을 쐈는데 5발을 맞았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우리 그 강의도 하고 우리 원장님도 그때 만나고 왔지만 그 원빈처럼 잘생겼는데 그 수술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때 불과 한 30분만 오가 돼서도 아주병원까지 미군 헬기가 태워다 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이 철문,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차단봉이 있었죠. 차단봉. 근데 그걸 부러뜨리면서 일로 통과해서 아까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철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김정은이가 2018년에 나오는데 이 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오총성 때문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북한군이 달려와도 이 문만 닫아버리면 탈북이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은 이제 AK 소총을 개발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데 2년 전인가 죽었습니다. 이 AK 소총,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이 총을 뭐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우리 총에도 다 뭔가 그 장치가 있지만 이 총을 쏘려면은 우선 이 안전장치를 내려야 됩니다. 한 단계 내리면 단발, 또 때까닥에도 두 개의 점이 있죠. 끌어내리면 연발 사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내려야 이 격발기를 당겨서 장탄을 해야 여기 있던 총알이 이 탄약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 탄약이 발사되면서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뒤로 가면서 다시 격발기가 재장전을 시켜줘서 연발 사격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총이 제일 좋다. 또 북한군은 자기네 총이 제일 좋다. 지금 이게 러시아산이지만 북한은 100% 북한이 자기네가 만드는 북한은 이 무기 하나 정도는 뭐 잘 만들죠. 몇 발의 장전됩니까? 이거는 30발이 장전됩니다. 30발. 무기가 이게 무지개 탄창이라고 해요. 30발짜리가 있고 또 절반에서 좀 짧게, 그러니까 경무 보초 쏠 때 쓰는 15발짜리가 있고. 근데 전투 원도는 100% 30발 장전이 돼서 보통 군인은 이게 예비 탄창 3개, 90발, 여기에 해서 120발. 그러니까 휴전선을 지키는 북한 전선 군인들은 딱 120발을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성 하사가 그 아주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와서 최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란봉 클럽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제 또 자기가 넘어오는 지금 그 판문점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차가 빠졌고, 여기로 뛰어오는데, 요 옆에 왔을 때 여기서 쏴서 맞췄고, 그러니까 이 MDL,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북한군이 쐈다는 거죠.
이건 엄연하게 종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 군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쐈다? 종전협정 위반이죠. 사람이 넘어가는데 쏘줍니다. 제가 그 휴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만 한 번은 근무하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이 나올 시간이 한 번 꽝꽝 나옵니다. 툭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소무호 돌아서라. 그러니까 국군의 장병이 하나 월북을 하는데 소무호입니다. 소무호인데 북쪽으로 뛰어오는데 벌써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는데 무장이 없는 겁니다. 비무장 상태입니다. 뛰어오는데 국군이 따라 나오면서 그 확성기 방송을 불어댄 거죠. 야, 소무 지금 누나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서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북한 군인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좀. 저 역시 남조선 국군 저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아니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설 놈 같으면 떠나지도 않았을 텐데 돌아서라. 북한군 같으면 쏩니다. 14.5mm 고사기관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실제로. 아, 근데 국군은 참 인도적이래요. 얼마든지 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않고 우리 국군 지표에 다 벌컨포가 있고 기관총이 있죠. 쏴서 죽이면 됩니다. 근데 안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지금 저 국군은 좀 모조리라고 그랬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해요. 아, 사람을 죽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차가 나와서 이제 평양으로 실어 올라갔지만 자, 우리 판문점에는 2008년까지 미군만 있었습니다. 국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미군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사진만 늘 보여주니까 미국은 침략자다. 여러분 북한 쪽에 북한군이 없이 소련군이 딱 버티고 있으면 소련이 우리 침략자다 그러면 맥히겠죠. 우리네들한테는.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군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미군은 보이지 않는 데만 있고 국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 우리 국군이 미군보다 뭐 키가 적습니까? 인물이 못생겼습니까? 남남북녀라고 이 남쪽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을 지키는 경비 대대장이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죠. 육군 중령이 대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유엔사가 있지만 이 경비의 전반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지휘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제 아까 그 장성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그 애국 열사령의 장성무 차수, 장성택이 친형입니다. 또 장성길이 조선인민군 상장. 이 묘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찍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팍버리려고 장성택이 쏴 죽이고 팍버리려고 했더니 김경희가 김경희에게는 이 두 사람이 시동생 아닙니까? 시아주거니 시동생인데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뭐 팍버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팍버리지 못한다는데 아마 김경희가 죽으면 이건 팍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김정일이라기보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한다. 이걸 딱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9월 19일에 이제 평양에 갔죠. 순환공항에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주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고마워가지고 인사를 아주 깍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뒤에 김정은이가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 우리 갔더니 아주 깍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북한 사람 그 누구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죠. 이거 지금 거의 90도로 굽히느라고 지금 애를 쓴 겁니다. 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140kg인데 여기서 더 숙였다가 이게 앞으로 자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최대한 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는 걸 따라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십시오. 2012년 이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어리니까 독재자가 이게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따라한 건데, 그때 2018년에 뭐 가서 9.19 군사합의 해가지고, GP, DMZ 안에 있는 GP를 11개씩 폭파하자. 그래가지고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이게 남쪽 GP고, 요게 북쪽 GP입니다. 그 딱 맞춰서 폭파했습니다. 우리는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3초 만에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북한도 날아갈 줄 알았더니 망치를 까고 있는 겁니다. 이거 3년 가도 못 갑니다, 이거. 근데 딱 이튿날인데 또 폭파하는데 이게 우리 초소 같지만 북한 초소입니다. 남쪽이 3초 만에 날려보내는데 자기네 망치질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우리보다 폭약을 3배를 넣어가지고 1초 만에 날려버립니다. 그 날려버릴 때 다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이 진지, 이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했는데 다 여기 갱도화되어 있습니다. 핵무기까지 막을 수 있도록 지피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갱도에서 나온 진지들이 그냥 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요새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도로를 뚫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여기서 군복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최전방에 우리 오사단 지역에 화살머리 고지 이제 남북한 도로를 뚫으려고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5군단 공병 참모가 상좌가 나왔습니다. 상좌. 우리도 여기 높은 사람이 나가는데 여러분 얼굴 보시면 상당히 젊어 보이죠. 한 대위급 대나 뭐 소령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육군 소장, 우리 국군의 5사단 사단장 전병엽 소장입니다. 걔들은 겨우 대령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군인들이 다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최근에 뭐 국회에서 방탄조끼에 총을 쐈더니 나 구멍이 뚫어지더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입은 것과 안 입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총알이 여기를 뚫었다면 다른 이 정도 입었는데 바로 뚫히면 됐죠. 근데 북한도 방탄조끼를 입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6만 원 합니다. 우린 다 입었죠? 북한은 이거 사다라도 입혀없겠지만 급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오지도 못했고, 자, 우리는 뭐 총리가 가든 뭐 국회의원이 가든 DMZ 안에 들어갈 때 이건 다 입어야 됩니다. 한데 뭐 없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는 이렇게 방탄조끼를 좀 입는데 하도 무거워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는 남쪽에 하얀 자갈을 갖다 싹 포장했고, 북한은 포장을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못해서 저는 이제 여기 이쪽에 있다가 넘어왔으니까 얼마나 이쪽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 절대 요 흙을 밟지 마라. 북한이 쏜다. 헌병들이 쫙 배치되는데 제가 헌병이 다른데 볼 새 살짝 여기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게 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로를 지금 뚫어놨지만 무용지물이 됐고,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화살머리 고지죠, 화살머리. 여기가 딱 이 휴전선 155마일에서 북한 쪽에 5사단, 우리 쪽에도 5사단. 그러니까 남북한의 사단이 똑같은 5자, 이 사단이 맞춰서 있는 걸 다 한 군데뿐입니다. 다른 데 다 서로 다르죠. 자, 이게 또 북한이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에는 북한군이 겨울엔 이렇고 여름엔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이거 봐가지고 이게 남한 군인인지 북한 군인인지 좀 헷갈리죠? 똑같죠? 자, 북한 군인치고 이렇게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죽 군화를 신어본 역사는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우리보다 한 10cm 깁니다. 이 판문점에 김정은이가 한번 왔다 갔는데 군인들이 애로사항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한족 군에 비해서 좀 복장이 초라해서 정말 쪽팔립니다.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당장 해줘.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군에는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또 열병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올해 7.27, 그 다음엔 뭡니까 또 하나 또 있는데 조건 수립, 이거 이제 열병식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은 부대가 많이 나오지만 그걸 평소에 그렇게 입기는 쉽지 않고 판문점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이제 입혀서 우리 국군을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가죽 군화를 한 번씩 신어봤지만 북한은 일반 부대 군인은 10년을 복무해도 가죽 군화는 단 한 번도 못 신습니다. 특수부대에 한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가죽 군화를 줍니다. 좌측이 더 멋있는데요. 본인 같고. 요거요? 네, 이게 지금 옷을 갈아입었다 보면 또 중공군 같아요. 그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언론인 우리 기자님의 관점이 근데 또 그래요? 제가 저렇게 저렇게 혹시나 글쎄 저 있어 보이는데 중공군 닮았어요. 그래요? 약간 여기가 중공군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 김만철 씨 일가족이라고 11명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처남들이 2명이 있죠. 남쪽으로 올 때 안 오겠다고 쫓긴 2명인데 군에 와서 그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판문점에 북한 군인이 멋있어요? 남한 군인이 멋있어요? 이랬더니 한 1년간 동안 북한 군인이 또 멋있다고. 이게 주관적 인식을 깨뜨린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한 1년 지나더니 우리 군인들이 훨씬 멋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하나 바뀐 건데 북한 지피입니다. 북한 지피인데 인공기가 우측에 있고 좌측에 이게 최고사령관기라는 깃발인데 김정은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언론이 이걸 북한 육군 깃발이라고 저 오보낸 신문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언론사한테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군은 이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아침 6시면 이제 태극기와 유엔기를 올렸다 저녁에 내리는 걸 지금껏 몇십 년에 왔습니다. 북한군은 절대로 깃발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 자체를 숨긴다는 건데 3년 전부터 아침에 올렸다가 저녁에 내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한국군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데 다 태극기 올렸다 내리는 거니까 뭐 따라하는 건다. 우리를 따라하는 건 대한민국이 그만큼 정상국가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정상국가론과 그 일치하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걸 뭐 많이 만들어냈어요. 국가를 상징하는 게 참매. 국화는 뭡니까 목란꽃 아닙니다. 목란꽃입니다. 국수, 소나무. 국기는 인공기, 수도 평양. 근데 북한의 수도가 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의 헌법의 제일 마지막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7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을 지워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이렇게 바꿨다. 자, 이게 북한의 국장, 북한의 국화, 목란꽃, 참매. 김정일 저녁 1억 2호가 뭐죠? 참매 1호 참매. 이 매입니다. 공장입니다. 진돗개, 아니, 풍산개, 국경, 국주, 평양 소주를 또 국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조선의 국가 상징 그래가지고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 끝으로 북한군의 모습 참 비참하죠. 이게 목탄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탄차를 아마 여기 60이 넘은 일제 때는 목탄차가 있었다는데 저도 일제 때를 못 살아봤으니까 목탄차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북한에 목탄차가 최초로 등장한 게 1978년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 목탄차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기존차에다가 시동 걸 때 이 휘바르를 콜라병만한 거 하나 쏟아놓고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게 목탄이 타는 연기입니다. 연기 혹은 전기. 이 사람들은 이건 군대차입니다. 민간차가 아니고.
이 군인들이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목탄차는 경사가 30도만 넘어가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경사도가 나타나면 내려서 뒤에서 밀라고 이렇게 좀 같이 타고 가는 것이죠. 100%가 목탄차라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이제 후방 공급 차량, 농사 짓는 차량 이런 차량들은 다 목탄차로 사용한다. 기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염소도 키우고 보십시오. 이 군대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성 광장에서 착착착착 나가는 걸 보고 북한군은 멋있다. 그걸 하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지 실제 모습들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형편없습니다. 68년까지 북한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68년까지. 아시아에서 북한군을 이길 군대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도 북한을 못 이길 정도로 그런 군사종합경기라는 걸 사회주의권이 하는데 북한군이 거기 나가면 항상 챔피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8년은 북한군한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군은 북한군은 안중에 그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육군인 경우 제가 육군 그 발전 자문위원이라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군은 아시아라는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 육군만큼 강한 군대가 없습니다. 해군에서는 일본이 이지스함이 많으니까 많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이제 제 강의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이라거나 또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거나 있으면 이제 좀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마치고 강의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좋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고 예. 조금 먼저 하늘에 예. 북한의 민낯이라고 북한의 민낯. 예. 낮자가 틀렸어요. 고치도록 지읒이 아니고 치읒입니다. 그렇죠. 얼굴 낮추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역시 우리 선생님은 오늘 뭐 하시던 분이죠? 네? 그럼 그리고 이제 뭔가 다시 검증하시던 직책에 계시구나. 고용 교육을 잘 봅니다. 자, 예,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 저는 아무래도 종사하다 보니까 그 약간 관심이 많은데 하나 또 이렇게 국제에도 기독교 실태 그런 내용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좀 기독교가 북한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정말 신앙인이 어느 정도 되는 저는 사실 가끔 그런 거 나올 때 사실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북한 체제 속에서 그게 신앙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데 개인적인 그런 것을 민감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 종교라는 게 북한은 기독교를 가장 무서워하고 다른 종교를 좀 믿는 건 괜찮지만 기독교를 믿는 건 예외 없이 총살입니다. 근데 94년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북한에도 종교가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 겪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때부터 또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성경 찬송가가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골적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물론 동수교회, 무슨 칠걸교회, 제일교회 가는 건 가는 사람은 그냥 종교 믿는다고 가지만 그 사람들 역시 대단히 노동당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60년대 말해지 중학교를 다녔는데 노력동을 나가면 황해남도에서가 쫓겨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가 어른들이 저 사람은 목사질 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것을 했다고 하는데 질자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에 대한 아주 고부적인 교육을 받아서 근데 사람이 상당히 착실하고 얌전한데 왜 목사짓을 했을까? 우리 목사는 악랄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요 새끼지랄에다가 그 수첩을 하나 있는데 그 수첩이 김일성 노작 제목인 사회주의 농촌 제도의 뭐 10대 강령인가 그런 제목이 딱 보이게 여기 놓고 다니다가 이 노력동을 나가서 이제 뭐 강릉이 요양단지도 하고 뭐 하는데 휴식 시간 되면 좀 졸고 싶기도 하고 뭐 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 모이세요 독보회 합시다. 독보회라는 게 이제 다 모아놓고 똑바로 앉아서 그걸 읽는단 말이죠. 근데 김일성 연설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뭐 자나깨 나왔던 방송 틀고 나오는데 그걸 독보회를 하자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근데 그분 이름이 이제 주용훈이라는 분인데 대한민국 주용훈이라고 연예인인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그 외동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완희라고. 상당히 그 북한에서 출신 성분 나쁘다는 딸들 다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 이 사람은 이제 목사를 하다가 이제 쫓겨온 거죠. 황해도에서 목사하다 우리 쪽으로 이제 신의주 쪽으로 쫓겨온 사람이 농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얼마나 어른들도 다 불편이 있죠. 쉬는 시간에 쉬려는데 김일성 노작 덮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 목사질했다는 사람은 왜 저렇게 아침 떠나냐. 그러니까 저 사람도 뭐 살기 위해서 저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그렇게 북한에서 다 강제 이주 수청되다 보니까 뭐 거의 번토에서 사는 사람도 없고 또 함경도 쪽에 지하교회가 좀 생겼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지하교회 수만 개라는 그 계량줄 숫자가 나온다면 저는 적어도 뭐 1000개까지는 식구끼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죠. 중국이나 도망가면서 찬송가 성경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보다 보면 또 다 거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평양 이런 데서 이주해서 올라간 사람들. 그럼 종교인들이 북한의 그 평양에 해방될 때 교회가 북한 전체에 한 3, 4천 개 됐었는데 그 종자들이 다 그걸로 쫓겨갔으면 거기서 다 대를 이어서 또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천대받았으니까 그 원한이 남아있고 그러나 아직도 뭐 이렇게 교회를 차려놓고 십자가를 믿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뭐 학생이 학교 가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면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자랑삼아 말하겠지만 북한에서 자기 목사님이다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아직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살벌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회는 딱 그 옹수교회, 칠근교회, 제1교회 그다음에 성당은 장충성당 불교는 한 20여 개 됩니다. 불교는 조를 파괴하지 않았으니까 스님이 있고 또 스님이 태반이 거의 머리를 잘 안 깎습니다. 잘 안 깎고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절에 이렇게 관광단이 갔는데 스님 어디 갔나 하더니 김작도 무드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밑에 살면서 이제 올라와서 돼 있습니다. 우리 불교처럼 뭐 그렇게 시설이 찬란하지 않으니까 스님이 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손님 오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북한의 개인 숭배만 없으면 종교를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을 텐데 그 기독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김일성 수령을 올려놓으려다 보니까 이게 그 종교가 많이 탄압되고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적어도 우리가 뭐 행사 때마다 북한의 종교 자유를 말할 때 적어도 북한의 9개 도에 하나씩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정은 개인 숭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렇게 북한에서 그 기독교가 부활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예.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평양에 살다가 지금 탈북민만 봐도 평양에 살다가 양강도 뭐 청진 쫓겨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살던 사람은 출신 성분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그쪽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조그만 어린애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 그게를 가지고 이제 후계자 뭐 그런 권력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는 그 북한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거냐? 예, 그래서 아까 정치 문화를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느냐를 신경 안 쓴다니까요. 김정은이든 김주애든 김종철이든 그 안 쓰게끔 문화가 지금 내재됐고 그러지 웃긴다고 생각은 하죠. 저도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면서 웃긴다고 그래서 사실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더러워도 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까 그 육군대장 셋의 차수 한 명이 그 10살짜리한테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꼼짝했다고 가만 안 놔두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정서적으로 웃기는 나라지만은 거기에 대한 워낙 탄압이 세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침묵하지. 그걸 용인한다거나 뭐 납득한다거나 긍정한다거나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좀 먼저 하시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북한에 지금 현재 핸드폰이 한 600만 개, 600만 개가 이제 보급이 됐다는데 예. 우리가 집에 전화기를 놓고 쓸 때 하고 지금 핸드폰을 어린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통제를 못하듯이 핸드폰을 이렇게 600만 개, 맞아요. 얼마 1000만 개 이렇게 하면은 북한의 국민 통제를 굉장히 힘들다. 그 한 예로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서울에 있는 형님이 1년에 몇 분씩 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내주는 교신을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 줘가지고 중국 사람이 북한으로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한다는데 이 핸드폰이 말이요. 그냥 뭐 이 통제를 하려면 이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집에서 쓰던 전화기보다는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북한을 개방하는데 핸드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700만 대까지로 보고 예, 있습니다. 700만 대 가는. 예, 근데 이제 그게 과반수 300만 대가 평양시. 그러니까 평양시인 경우 거의 뭐 1인당 대학생 이상은 핸드폰을 쓰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의 가르칠 때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북한은 정말 핸드폰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정보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북한 핸드폰도 문자, 뭐 영상, 카톡 다 되고 다만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단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전화 통화 저도 제가 넘어올 때는 좀 북한이 탄압을 많이 할 테니까 제가 어느 이튿날 저희 가족을 다 여독 수용소로 다 끌어가는데 누나 하나가 금방 한 달 전에 시집을 갔는데 그걸 안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북한에 살다 보니까 통화도 했고 돈도 보냈고 제가 직접 그걸 해본 사람만이 알지 안 해본 사람은 말로만 들어 통화가 되나 안 되나 신뢰하기 어려운데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돈도 보내가는데 지금 한경북도 이 국경 양강도 해산 뭐 강계 신의주 청진 원성 다 탈북민의 한 30%가 돈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척 있는 분들도 하고 그러는데 청천강 이 부분은 거의 통화가 잘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그 핸드폰을 허용하고 점수를 좀 땄습니다. 그 점수를 따서 지금 못해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밑뿌리를 밑기둥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충성심은 북한 사람들이 마지못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사회 전반을 장악하면서 배급소외가 줄서 타먹던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탈북민들 행사에 많이 다니면서 탈북민들에게 뭐 쌀도 선물하고 고등어도 선물하고 이런 거 해보니까
아주 이 탈북민들이 그 줄 서서 뭘 타먹는데 만족감도 느끼고 질서도 잘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배로 타먹던 시절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혼란이 온다, 휴전선으로 대량 탈북이 이루어진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게 최근 탈북민 행사를 보면서 그냥 북한 주민들을 딱 세워놓고 잎살 10kg를 주겠다, 하얀 쌀. 돼지고기 5kg 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줄 섭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몇천억의 돈을 써가면서 쌀 건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황금 덩어리를 달라는 게 아니니까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저는 자신있게 비용 걱정하지 말아요. 북한 사람들 지금 가장 배고프고 절박할 때 대한민국에 올라가서 통제하는 건 그냥 잎살과 돼지고기는 다 통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최근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역할, 핸드폰의 롤을 그것이 북한 조건을 줄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김정은도 저 체제를 바꿔야지 저렇게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차 비성 아니라 7차 핵실험을 하는데 그것을 북한이 지켜줄 수가 있으니까 민심이 돌아서면 안 됩니다. 국경을 막으니까, 육로를 막으니까 지난 5월 6일날 배 타고 두 가족이 사돈지간에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배반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김만철 씨 가족 때만 해도 그 천황 2명을 해서 11명을 태우는데 공해상에 딱 나가서 김만철 씨가 우리 남쪽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천황이 그냥 둘이 제일 힘세고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돌아가자 그러면 싸움이 나가지고 배가 조류하다가 이걸 쓰르고 한게 일로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 북한의 노동당원도 못된 청년들도 충성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 다 남쪽이 좋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역할을 지배하라고 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북한 한국군이 최장관 축하를 주겠다고 하는 역방송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풍선이 전달될 때 만 달러만 전달되면 잘 USB가 들어갔어요. USB 통해서 이제 정보가 들어가는 게 가장 귀여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만 지금 그랬어요. 하나는 한국군이 전제 일대에서 전제 제대한 의무 공무기관이 어떻게 되는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북한이 원조 요청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 러시아하고 이 친밀한 관계인지, 그리고 안찬희 박사님 남관계를 좀 큰표에서 이렇게 좀 전문가를 좀 크게 보시는데 이 전쟁은 언제까지 갈 건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국제관계 입장에서 말씀이죠. 네, 또 마지막 질문인데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우선 북한은 남자의 경우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17세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에 가는 것, 우리가 군에 가는 것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군에 갔다가 무조건 3년 정도 복무하고 무조건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북한은 군에 가는 게 가정과 이별하는 겁니다. 거기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무리배치하기 때문에 과거 한 60년, 70년대만 해도 제대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군에 갔다가는 노동당원이 돼서 돌아오니까 북한에서는 군에 가는 게 일반 사회에서 신분 상승입니다. 우리는 농민의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돌아온다, 농사 안 줘도 자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도 됩니다. 근데 북한은 농민의 아들이 이 농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떠나면 벗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 못 가면 농민의 아들은 죽을 때까지. 근데 북한은 출신 성분이 나쁘면 군대를 못 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종교인이었다, 치안대였다, 월남사마족이다, 북송교도 장로다. 이 사람들은 절대 군복을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걸 용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나를 군대 보내놔라. 근데 또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최전방 DMZ 안에 근무한다든지 김정은 호위사령부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부대를 배치해요. 부대에 따라서 먹고 입는 게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건 신분상승이다. 그리고 이제 여성도 2년 전부터 의무복무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의 2,500만, 세계인구기구에 보고한 게 2,550만 명인데 정규군이 119만 명이니까. 근데 남자를 위주로 하지, 여군이라는 것은 간호병, 통신병, 고사포, 고사청, 해안포. 여자 군인이 우리 국군에 비해서는 훨씬 비율은 높지만, 행정병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간호병, 통신병, 고사포병, 해안포병 이런 거를 쓰는데,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여군을 뽑을 때 1등에서 10등까지 인물을 선정해서 9등, 10등만 뽑아라. 이게 있단 말이죠. 왜 1등, 2등, 3등, 4등? 이쁜 여자가 군대 가면 이게 군대에서 사고가 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군에 갔다 왔다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이상하게 보는 또 눈초리도 있습니다. 한 7년 군에 있고 남자들을 휴가를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복무연하는 남자는 한 10년, 여자는 한 5, 6년. 그 복무기간 좀 깁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갔다가 20대 말에 이렇게 이제 사회로 나오니까 군대 가서 사실 청춘 시절이 다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은 무기를 포탄, 총탄, 이거 다 러시아제니까 북한하고 다 호환성이 있는 겁니다. 포탄을 실제 실어서 보낸 게 우리 CIA 정보기관에서 캐치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북한의 이제 인적자원, 러시아에 나가 있던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 또 용병으로 데려간다. 이런 소리 있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확인은 안 됐지만은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하나의 활로가, 탈출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복구 건설에 얼마나 인원을 배용할 수 있는가. 왜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상당히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벌목 작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만 한 2, 3만 명이 되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니 여기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또 한 2만 명 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근로자들, 건설 근로자들을 파견한다고 할 때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상당히 그 외화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첩보는 북한이 지금 우리 정찰위성 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말하지 않고 일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김정은이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이미 그 보상금을 다 받았지만 북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고이즈미가 평양에 가서 그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깨지면서 돈을 북한이 못 받았죠. 근데 지금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일본에 경제개발권을 주고 한일 북일 정상화하자. 그러면 적어도 일본이 한 200억 달러는 그때 고이즈미 측에서도 줄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200억 달러가 들어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북한이 몇 년 안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또 일본에서 살다 와서 일본 요리에 익숙하고, 또 후지모토 겐지가 그 요리사들에다가 늘 스시만 먹고 일본 문화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는 게 김정은인데, 저 취약한 체제를 개방할지, 이건 뭐 돈이라면, 외화벌이라면 다 한다는 게 김정은이가 두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지금 지뢰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젤렌스키 부인을 만나가지고 지뢰 해제하는 해제 기계도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다 전후 복구 건설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장에서 만난다. 우리가 이제 장비, 우리 중동 건설, 우리가 얼마나 이제 또 건설업이 또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데서는 또 너무 열세하고, 북한은 온전한 건설 회사 하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다 군인들이 그냥 인해 전술로 건설을 하는 게 또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외 나가서 어쨌든 남북한이 좀 맞추서서
이런 영양 대결도 한번 해보는 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그런 날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안 풀리지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뭔가 좀 어그레시브한 대북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확성기 방송 얘기도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주장은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이 두 가지 레버리지를 평양에 들이댈 필요가 있다 듭니다. 당신네 인권 개선하라, 정치범 수용소 10개 해산하라, 또 뭐 하라 이거 하고 레버리지 들이대면 김정은이가 들을 텐데 아마 그 윤석열 정부도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좀 어그레시브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남북 관계는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가지 않겠냐. 통일은 이 블루오션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여러분도 다 공감해주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아니, 금방. 지금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예. 김일성 본관이 전주균 씨인데, 전주균 씨, 안 박사님은 본관이 어디세요? 수능 안시. 김정환 씨. 그리고 다 방금 말한 이북에서 지금 족보라든지 본관 따지는 거, 그 애들 이름도 있지, 한글로 쓰는지, 그거 하나 좀 궁금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호적에 순흥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순자만 그렇지 흥자는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뼈대가 있는 집들은 자기 자손들한테 우리가 전주김 씨요, 순흥한 씨 알려주는데 지금 탈북민 34,000명 있는데 본관이 뭐냐 물어보면 한 30%나 알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걸 서류상에 남기는 일이 없고 호적 등본이 없으니까. 기관에는 안전기관에는 경찰기관에는 다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고 어디 물어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본관 얘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여러분들이 항의한다고 아까 우리 안찬희 박사님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보리가 전후 1차, 2차 대전에 그 인류가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거에 그 당시에 그 현자들이 그 인텔렉추얼들이 모여서 만든 게 유엔 체제인데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전성국으로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푸틴이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소련을 대표하는 나라가 이제 그 러시아로 바뀌면서 푸틴이 하고 있는데 푸틴이 독재 국가로 됐고 상임이사국이 전범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 유엔 체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결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전범 국가를 징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리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중국이 그 당시는 대만 자유중국이 장개석이가 유엔을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현상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 차이나를 대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국이 됐는데 그 상임이사국의 그 독재 그러니까 공산당이 현상 변경을 무력으로 대만을 사기 연임을 위해서 침공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전범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전후 체제를 정리한 그 현자들이 무슨 얘기를 안 하면 차제에 안보리 이사국을 개선을 하자. 그래 거부권을 없는 나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런 독재 정권은 배제하고 시진핑 같은 그 공산당 정권은 배제하고 심지어 자유대만이 대만 정권이 중공을 승계하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독일, 브라질, 튀르키예, 터키, 그 다음에 인도 뭐 이런 그 한 7, 8개국으로 안보리를 강화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3분의 1로 표결하는 이런 체제로 돼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해야겠습니까? 유엔에 의해서 탄생된 대한민국이 가장 그 성공한 사례가 돼가지고 ODA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됐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미국이 하고 싶어도 미국은 또 많은 그 저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안보리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국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전후 복구에 있어서 주민국을 와달라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그 여성 부총리가 유럽에 가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 가서도 OECD인가 G7인가 이런 데 와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우리 국민은요 절대로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북핵 문제가 절대로 북핵 그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러한 그 국제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처리의 분위기가 바뀌고 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하겠다 우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일이 아니라 유엔 체제 하에서 가장 유엔에서 탄생된 대한민국이 모범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겠다. 그리고 안보리 체제를 개편하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열 몇 번째 내는데 우리 거기에 공무원 유엔 공무원들을 우리들이 지원을 안 해서 아직 여유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국내 문제가 이렇게 갈등으로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 달고 있는 이 벤치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 그건데 17개 주제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2015년에 했는데 2035년까지 이제 아직도 2023년까지 12년 남아 있습니다. 17개 주제를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수도를 놔주는 문제 우리 서울시구로 17개 단계의 정화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한 아주 중진국 기술도 가지고 있고 후발 부대의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이 후진국의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 똑같기 때문에 계속 각 분야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도시를 수출하지 않나, 도로를 수출하지 않나, KTX 이거 수출하자 그러죠. 항만 수출하죠.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그런 우리가 국내 갈등 때문에 참 이게 밖을 내다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종로평생교육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미약하죠. 8월까지 그리고 이제 6월달은 호국 봉헌의 달이기 때문에 그 6.25 전쟁에 관해서 전쟁과 그 휴전의 3년간의 그 교훈을 쓴 마가렛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어요. 여군 기자죠. 그분이 그 코리안 워인 코리아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5년간 많은 활동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까지 맺는 이런 일이 왔는데 그러고 6월달이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13일은 그 강지원 대통령 후보였던 그 부인이 권익위 위원장 한 김영란법 만든 그 분인데 그분이 통곡물에 관해서 우리 건강 때문에 통곡물 전도사가 됐어요. 그분 강의에다가 그 다음에는 그 6.25 전쟁과 관련된 휴전과 관련된 그 마가 히긴스 책을 번역해서 쓴 저자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27일에 되나요? 마지막 강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재단의 회장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달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우리가 이제 그 전반기 이게 1기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10달을 공부를 해야 해요. 전반기 5개월, 후반기 5개월. 2달은 방학이고요. 그래서 8월까지 이걸 마감을 해야 하는데 일부 여성 회원들이 이거 끝나고 그냥 각자 돌아가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해서 뭐 10,000원씩이라도 받아가지고 커피라도 마시자 이런 얘기도 제한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걸 너무나 그 주도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강의 끝난 뒤에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길 건너에 마가인가요?
마룬가? 마룬. 뭐 어딘가에 그 저기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러고 아까 제가 그 쓸데없는 노래를 했는데 제 심정은 시간이 되면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인생 나그네 길 얘기도 하고 싶어서 기념 촬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기념 안찬희 선생님, 우리 기념 촬영 안 하고. 예, 예. 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시죠. 제가